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중동의 위기감이 다시 한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란과 불안한 협상을 이어가던 미국과 이스라엘은 결국 지난 2월 28일 전면 공습을 시작했다. 특히 참수 작전을 통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의 주요 수뇌부가 제거되었다. 이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번 이란 공습이 제5차 중동 전쟁의 서막이 될 것인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성일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화약고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요즘처럼 위기감을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사태가 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번 엄청난 폭격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 6월 13일에서 25일까지 네. 12일 전쟁이 있었죠. 그때는 사실은 이란이 그냥 속수무책 당했어요. 네. 그렇게 공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네네. 기습전을 당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바로 앞에 문 앞에 두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공습이어서 국제사회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줄곧 가능성이 높다. 네, 협상 타결보다는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렬 가능성이요. 네. 근데 사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시위대의 이 이란 내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보통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내부가 시끄러울 때는 외부의 적과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내부 상황 때문에 전쟁을 선택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아, 그래요? 이거는 내부가 어쨌든 간에 네. 미국의 공격은 이길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정권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면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항복을 안 해?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보통 항복하는 게 그렇죠. 맞죠. 맞고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선택을 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안 맞고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할 텐데 선택을 안 합니다. 이란은. 왜냐하면 선택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쉽게 말하면 치욕적으로 항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교하겠다. 아까 약간 성전의 느낌. 네,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끝까지 싸워서 지켜보겠다라는. 결국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럼 내부도 한번 들여다보죠.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가 강경 진압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시작됐고 1월 초에 1월 7일, 8일경에 초강경 진압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혁명 수비대, 그다음에 뭐 바스이지 민병대가 시위 진압을 했었고 사상자가 속출했고요. 네. 정부 입장의 사상자 지금 사망자는 이란 정부는 117명? 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게 추산을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인권 단체나 외부에서 볼 때는 최소 뭐 2만 명.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3만 2천 명이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이런 모든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란 현 집권 세력에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죠. 근데 시위가 일어난 현상을 좀 차근차근 보면은요. 네. 시위가 결정적으로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 경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란 경제가 왜 망가졌냐면 이건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사실은 돈 나올 게가 말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얀데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얀데 은행이 2013년에 여러 은행을 합쳐가지고 만든 조그만 은행끼리 뭉쳐서 만든 은행이거든요. 이란의 그러니까 중소은행연합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창업주가 여러 은행들을 병합해가지고 네. 은행을 만들고 이란 은행 이름을 아얀데 미래은행이라고 지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줬습니다.
우리나라 국채이자가 3%다. 근데 네. 이 은행에서는 3.5%를 줬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돈이 몰리고, 네네. 예, 그리고 또 대출도 더 많이 해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은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한때 수신고가요, 이란 전체의 7%까지 차지했습니다. 오. 엄청나게 성공을 한 굉장히 겁니다. 대형 은행이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뭔 돈으로 그렇게 했나 보면 이게 폰지 사기예요. 마이너스를 보면서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투자한 걸 받아서 뒷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끝은 무조건 파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다단계죠. 네. 예, 그런데 잘 됐어요. 아무튼. 계속 수신고가 늘어갈 테니까. 예, 늘어났으니까. 네. 이제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네. 딱 보니까 제재가 풀릴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란의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미국은 아직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2015년에 제재는 풀렸거든요. 네. 이게 핵 협상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진다고 본 거예요. 미래를 좋게 전망을 했어요. 전망을 네. 하고 그래서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란에 우리 엄청난 쇼핑센터를 짓자. 쇼핑센터 규모가 얼마나 크냐? 축구장 270개. 쇼핑센터가요? 네, 축구장 270개가 들어가는 그 넓이로 쇼핑센터를 지었고 그게 그 유명한 이란 몰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예요. 네. 2018년에 개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이란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죠. 네네. 그런데 2018년에 무슨 일이 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파기. 네. 되겠습니까? 이란몰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로부터 이제 잠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의 거의 70%를 이란몰을 만드는 자회사에다가 쏟아부었고 거기서 막히니까 은행이 파산을 하죠. 그럼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2025년 10월 달에 파산합니다. 시위 나기 바로 2달 전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누가 접수를 합니까? 중앙은행이 접수해야죠. 네. 그럼요. 여지껏 계속 수신율을 높인 것도 이자를 더 줘가면서 손해보가면서 늘렸는데 여기에 70%를 부동산에 때려 넣었다가 파산했으니 이거 비천치해도 남는 게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돈을 찍어냅니다. 찍어서 사람들한테 예금 잔고를 돈을 돌려줘요.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요. 10월, 11월 인플레이션이 달달이 50%가 됐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환율대로 장난 아니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핵 협상이 타결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 때 1달러가 32,200리알이었어요. 그런데 시위가 나는 시점에서 네. 12월 28일 143만 리알입니다. 50배 가까이 뛴 거예요? 그렇죠. 42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1달러가 1,400원 하던 게 7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볶음밥 한 그릇에 10,000원에 사 먹었었는데 네. 42만 원이 된 거예요. 네. 볶음밥이 한 그릇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란에서 뭐 시민들이야 뭐 어차피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입 수출업체? 수입상들이요. 네네네. 전자제품. 네. 우리로 치면 용산전자상가. 거기서 수입을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상가들이 테헤란에도 있거든요. 그 상가의 주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제일 싸구려 핸드폰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리만 날려요. 그렇죠. 예. 볶음밥이 42만 원인데 핸드폰은 얼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인들이 열받으니까 셔터를 내리고 못 살겠다. 시위에 나선 겁니다. 시위에 나섰는데 이란 정부가 놀랬죠. 왜냐하면 1979년 이란 혁명이 나섰을 때 네네. 지금 현재 이란 정부를 만들었을 때 앞장서서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그럼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있는 예, 원래 사람들이네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네네. 상인들은 보수적이에요. 네네. 물건 하나로 더 파는 게 좋죠. 정치와 좋은 관계를 하면서.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거리 나오겠습니까? 그 정부가 놀랬죠. 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아닌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처음엔 강경 진압이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네네. 잘못했다. 니네 뭔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보자. 그게 12월 28일입니다. 네. 그런데 상인들이 나오고 당연히 불똥은 어디로 튀겠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튀겠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 미안해. 우리가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1인당 1,000만 리알씩 줄게. 4달 동안.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리알입니다. 네네. 1,000만 리알이면 7달러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뭘? 그러니까 1인당 7달러씩 네. 4개월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가구면 한 달에 28달러를 받는 거죠. 네. 가정 경제가 절대 회복할 수가 그렇죠. 없겠네요. 캔콜라를 정부 사이트에서 사면 32개 정도 살 수 있는 33개.
이거는 사실 이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너무 네, 이제 약하네요. 근데 이제 분노가 더 난 거는 그 돈 때문에 분노가 더 난 건 아닙니다. 그럼요. 더 난 이유가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환율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네. 장난친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놈들은 왜 정리를 안 하고 그런 게 한마디도 없느냐? 이 트럼프가 핵협상을 파기하면서 네. 그냥 이란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환율을 더 오르게 만드는 부패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요. 환율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뭐를 하냐면 이란이 정부가 해외 자산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다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묶였어요. 외국 자산으로. 1,200억 불 정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4분의 1 가지고 환율 방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입은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환율에 차등을 줬어요. 아.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물건은 예를 들면 42,000 리알에 1달러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2단계는 한 8만 원에서 9만 원에 바꿔주고 나머지는 자유시장에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143만까지 뜬 게 자유시장 환율이에요. 자유시장 그냥 일반 예. 서민들이 예. 이용하는 시장. 예, 근데 이제 12월 28일쯤 되면은 중간 건 없어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기본 환율 있잖아요. 네. 그게 한 25만 리알 정도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허진 선생님이 네. 아주 악덕 환율상이야. 네. 예, 정부에다가 나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거를 수입하니까 싼 환율로 그렇죠. 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네. 쌀, 밀 이런 네. 거 수입업자야. 네. 그랬더니 정부에서 너 그럼 우대 환율로 해줄게. 네. 그거 싸게 예. 갖고 왔어. 예. 그러면 그거를 착하면 다 그만큼 사오면 되잖아요. 네. 사오려고 보니까 요거를 조금 옆으로 빼서 자유시장에다가 톡 던지면 몇 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와놓고 네. 시민들은 훨씬 더 높은 환율로 적용되는 시장에 폭리를 취하면서 넘겼군요. 예. 환치게 하는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왜 안 잡느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이겠습니까? 다 고위 관계자들하고 그렇죠. 끈이 있겠죠. 그리고 아얀대 은행이 그렇게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거는 아얀대 은행의 능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뒷배가 있었군요. 뒷배가 있었던 거죠. 왜 걔네들은 처벌 안 하고 돈 그냥 1인당 1,000만 리알 주는 거로 때우려고 그러느냐. 그게 작년 12월 28일부터 이제 시위가 됐고 우리 성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1월 7일에 절정에 오르고 네. 1월 8일, 9일에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믿을 수 없는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시위 진압에 동원이 됐다라는 소리 있어요. 예, 그게 이게 말이 돼요? 아랍 언론 쪽에서 보도가 많이 됐었고 또 이란 내에 있는 사람들도 시위 진압군과 이제 마주친 사람들이 네. 제보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즉 이란어를 쓰지 않고 아랍어를 쓰는 민병대들이 있었다. 근데 아랍어를 쓸 수는 있다 칩니다. 근데 네. 이라크와 이란 자체가 원래 사이가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라크 내에 네. 친이란, 이란의 사주를 받는 그런 민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란으로부터 경제 지원,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온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란 정부에서 아마 동원을 해서 이란 군이 이란 국민들을 살해하는 것이 진압하는 것이 쉽지 군인들 않죠. 입장에서도 네. 사실은 약간 부담이 되죠. 회의감도 들고 네, 할수 있으니까. 부담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냥 외부에서 민병대를 데려와서 이라크 사람들을 데려와서 진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라크 민병대다라고 정확하게 정보가 나온 바는 없지만 네. 좀 유력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인 건 사실이군요. 그렇죠. 정부 쪽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이란 정부 쪽에서는. 네. 동영상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고 아랍어로 아랍어였다는 얘기하는 거. 것도 네. 있었고. 네. 네. 다른 국가의 가능성은 좀 적은 거죠. 아무래도 아랍 국경이 국가들은 가까우니까 네. 거기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지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미국과 이란도 당연히 사이가 안 좋지만 최악으로 안 좋은 건 이스라엘과 이란이잖아요. 최악이죠. 네. 근데 예전에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좋았죠. 79년까지 좋았습니다. 상상이 안 가요. 예. 아니 79년까지 너무 좋았어요. 좋았죠. 왜냐면 양측은 공통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랍 국가들이었어요. 이란도 아랍 국가들을 적이라고 생각을 특히 이제 하고 있어요? 이라크. 예, 이라크가 그러니까, 적이었죠. 별로 이게 이란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하고 친했냐면 아랍 사이드에 있는 나라들. 네. 튀르키하고 친했고 이란하고 친했던 거죠. 그렇죠. 일종 주변부 국가. 주변부 국가. 주변부 국가들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한테 적대국인 아랍 세력을 잡겠다. 흔히 네. 우리가 중동 하면 떠오르는 그 국가들이 사실은 아랍의 네. 연합인 거고
그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란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이런 튀르키예라든가. 튀르키예라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선언을 했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무슬림 국가 중에서 인정한 나라가 튀르키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란입니다. 국가로 인정한. 사이가 원래는 이렇게 좋았었군요. 같이 좋았죠. 미사일 개발도 하고요. 미사일 예, 개발을 해요? 미사일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어요. 이란산 원유 좋죠. 네. 그다음에 철로를 통해서 하이파 항구로 네. 육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항로도 육로도 같이 그래서 이용하고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랜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그 기름을 실은 배가 수에즈 운하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육지로 해서? 남부 네. 에일라트 항구에다가 내려놓으면 거기서 파이프로 뽑아가지고 위에 아시켈론까지 파이프 라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유럽으로 파는. 엄청 경제적이었겠네요. 예, 그렇죠. 서로 윈윈이죠. 네. 그리고 이란 정보부를 만들어 준 게 이스라엘 정보부입니다. 예? 그 당시에. 어머 정보부 최고 레벨이 예. 사실 이스라엘의 정보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란의 정보부를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네. 이걸 해방시켜준 왕이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쿠로슈. 고레스 대왕이라고 우리 알고 고레스 있어요. 대왕. 고레스 네. 대왕. 네. 네. 그러니까 둘이는 어마어마하게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모든 관계가 끝난 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끝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 같이 도왔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정보를 캐고 그때 막 같이 연구했던 미사일이 지금 이스라엘을 겨누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 내부 어떤 상황이나 외부 상황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개입하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에다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은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새로운 정보를 갖다 줍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금 너무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쏠 수 있는 지금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6월에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나탄즈 포로드 핵시설이 거의 다 무너졌는데 그렇죠. 다시 뭐 핵시설을 개발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도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거든요. 이런 모든 정보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쪽에서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미국이 거죠. 직접 알아보긴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협동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에 관해서 정보를 많이 염탐하고 거기에 간첩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란에도 이스라엘 간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메이니가 제일 처음에 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외국에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우리가 이슬람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귀환했을 때 환영을 받고 결국 권력 싸움을 이겨서 1권력자가 된 거잖아요. 네. 하메네이로는 어떻게 이전이 됐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름의 비밀을 좀 풀을게요. 호메인 네. 도시 이름입니다. 호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호메이니. 호메인 사람. 서울 사람한테요. 너 서울 사람이지 할 때 서울리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이를 붙이면 지명에 이를 붙이면 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부산 사람한테 부산이 되는 거예요. 대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식으로 하면은 왜 요즘에 저희가 그냥 장난 삼아서 붙이는 것들이 뭐 불편러, 예, 맞습니다. 예. ER 붙이는 것처럼 예. 니가 붙으면 예. 사람. 그러니까 1979년에 호메이니가 이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세상을 떠난 게 1989년에 세상을 네. 떠나요. 1989년 6월 3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호메이니가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하메네이였어요. 그러면 네. 이쪽 계통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마음에 든 사람을 앞으로 다음은 쟤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선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남은 사람들이 어기기 힘들죠. 그 의지가 무조건 제일 요소다. 네, 일요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메이니는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네.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흠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 내가 뭐를 하든 간에 우리 호메이니 옹에서 하는 것만 따라하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급으로 따지면 박사급이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사실 하메네이는 그 당시에 박사급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석사급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직 그 지위에 못 올라온 못 사람이에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메이니가 죽기 전에 뭐냐면 굳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면 가능하다. 이슬람법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사람이 되고 헌법을 바꾸죠.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길을 열어준 네, 거죠. 하메네이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재밌는 게 하메네이는 이거를 하라고 그럴 때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를. 네. 나 그럴 능력 없다.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합니다. 이게 삼고초려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진짜 거절한 거예요? 진짜로 그랬는데 올라서자마자 강력한 어떤 권력이- 올라서자마자 강력하기는 못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장악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최고 지도자면 최고 지도자실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실처럼. 예,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하메네이가 권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죠. 어떻게 보면 이 호메이니의 이 촉이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원래 81년이니까 혁명이 난 다음에 81년에 하메네이가 호메이니의 대변인도 됐고요. 그다음에 그 금요 예배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메네이가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을 못 씁니다. 아, 그래요? 왼손으로만 움직여요. 왜냐하면 81년에 연설을 하는데 누군가 앞에다 테이프를 갖다 놓잖아요. 레코드 녹음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게 터졌어요. 폭발물이었군요. 암사시도. 시도가 있었죠. 근데 방법이 예. 약간 이스라엘스럽다. 아니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이란의 반정부 앞장서고 있는 MEK 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진중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가볍고 모자란 질문에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네. 저희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호메인 사람과 네. 하메네 사람이요. 네. 일부러 그런 겁니까? 비슷하게 뭔가 외모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호메이니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둘이 골격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래요? 하메네이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하메네이는 지금 최고 지도자는 아제르바이잔계 사람이에요. 네. 네, 아제르바이잔. 기독교의 탄생지. 아니, 그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고요. 아제르바이잔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북쪽 출신이고 호메이는 이렇게 남쪽 출신이에요. 남쪽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럼 굉장히 평화적으로 권력 이양이 된 것이고 권력을 잡고 나서 하메네이는 상당히 잘 유지를 해왔다. 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네요. 그리고 농담이지만 이렇게 우리 허준 선생님도 수염 기르고 터번 쓰면 비슷해 보여요. 두 사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호메이니와 하메네이 사진 지금 놓고 보면 저 사실 도대체 몇 년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네, 생각한 적 네.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음 권력 승계 구도도 어떻게 좀 보이는 게 있는 건가요? 있죠. 아들한테 모자따바 하메네이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거? 그렇죠. 그러면 혁명을 왜 했냐? 그렇죠. 세습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아들이 셋이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모지타바라고 네. 그냥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슬람법도 공부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 아야톨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이 한 2015년 그 즈음에 무지타바를 자기 아들을 최고 지도자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루머가 막 돌았어요. 네네. 그때 이제 대통령이었던 루하니가 그런 말을 딱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그렇죠. 네. 우리가 세습이 싫어서 혁명을 했는데 또 세습이냐? 이런 말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네. 욕심은 낼 수 있지만은 네.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아들 모주타바가 실질적으로 다 이란을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들은 계속 있어요. 마쿠 실세. 이란 정부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40일간의 추모 기간을 선포했고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선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들어보면 사실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였고 이렇게 해서 좀 틀어지게 되었고 권력 유지가 됐는데 미국과 핵 협상 파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라는 쭉 흐름을 알겠거든요. 그러면 내부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봤을 땐 야, 이거 경제 제재를 수십 년간 당해오고 아마 국민들은 다 정권 물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었는데 이번에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죠. 현재 민심도 완전히 정부에게 돌아선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지지파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인가요? 자, 근데 시위를 이번에가 가장 큰 시위라고 한다면 과거에 시위가 없었느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많이 있었어요. 예, 2000년대 초반도 있었고 최근을 말씀드리면 2017년, 2019년, 2022년 시잡 시위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시위였는데 거의 매년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짧아져요. 주기가. 아,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재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구조가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축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이 제재를 풀지 못하면 이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기 힘들지 않냐. 근데 성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벌써 굉장히 많은 시위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미국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시위대를 난 너희들 다 없앨 거야. 이런 강경한 발언 처음 들어본 것 처음 같은데요. 들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란 정권 내에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 의사를 밝힌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말만 했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다음에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 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예, 남의 나라에 관심 가지네요. 근데 왜 이번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난 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호메인이잖아요. 네. 사실 호메인이는요, 1989년에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최고 지도자로 있는 동안 8년을 전쟁을 했어요. 이란 이라크하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메이니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란을 만들어가는데 큰 영향을 못했다고 봐요. 그런데 89년 전쟁이 끝난 다음 88년 전쟁이 끝나고 89년부터 실질적으로 이란을 만들어 온 사람은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거든요. 네. 그런데 시위가 나기 시작한 거는 1999년부터입니다. 테헤란 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때 시위 내용이 뭐냐면 진보 매체를 정부가 폐간시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나고 그때 기숙사에 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바깥으로 던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네,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설에 따르면 뭐 기총소사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란에서 시위가 나면 많이 주고 왔어요. 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죠. 사실은 정말 네. 이란에서 그런 시위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시위는 이제 이게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란의 정권을 넘기고 싶어하는 해외에 있는 반정부 단체들과 네. 반정부 단체들 특히 MEK 안에 네. 이란 내부에서 또 망이 있거든요. 네네. 뭐 그들까지 모두가 다 합쳐서 그리고 이란 정부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쿠르드 뭐 이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까지 다 현업해서 그리고 외국 정보기관까지 포함해서 모사드와 CIA도 MI6 까지. 이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위를 좀 더 격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네. 사실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말 순수한 시위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특히나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물밑 작전을 하고 이래 왔다는 게 정보가 다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성 교수랑 저가 외국 정보기관도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시위대의 그 순수성을 무시하는 거냐 그러는데 순수성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란을 되게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싫어하는 나라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나라에서 지금 그 나라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을 때 상대국 정보 당국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 당국은 무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리고 사실 원래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회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런 약간 공작이 있었죠. 네, 네, 그렇죠. 뭐 그것은 사실 뭐 역사상 항상 증명되어 온 길이었는데 두 분은 이란은 절대로 숙이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아니 가지고 여러 차례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협상 내용에서 절대 우리는 우라늄 농축 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란 사람으로 빙의가 돼서 네네.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야, 미국 니네 우리하고 협상하자며
근데 그렇게 몽둥이는 많이 갖다 놓고 나한테 협상하자는 그게 협박이지 그 협박이에요. 협상이니? 여기에 같이 앉아서 종이 놨는데 여기에 손도끼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좀 이거 딱 그겁니다. 예. 협박이지 협상을 하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건 당연히 정부 관계자나 이 권력의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도층, 그러니까 상인 계층이라든가 중도 보수층과 학생이라든가 시민층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근데요, 그게 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란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도 그 파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란 국민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이란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 기자가 네. 외국 매체에다 쓴 거 보면은 이 이란 시민층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이제 해군력의 3분의 1, 공군력의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 왔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이란은 혁명 수비대, 네. 예,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수락 미사일. 아, 이란제 드론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샤헤드 드론이라고 러시아에서 막 가져가서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이고 미국의 항공모함 2대가 와 있는데 네. 하나 침몰시키겠다. 하나는 내가 침몰시킨다. 하나는 뭐 무조건 잡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태평양 전쟁 이후 한 번도 침몰한 적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고속정, 네. 벌떼 작전. 아, 뭐 이란의 보복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나올 수는 어려울 네. 거예요. 다음 이야기. 2월 28일 전격적인 이란 공격에 나선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이란은 중동 내 미국의 기지와 대사관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또한 하메네이 보복에 나서며 이스라엘과 교전을 시작했다. 끝없이 번져가는 이란 사태가 제5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중동 전면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